여기 엽청루는 문루로 외산문격인데 이 서원의 정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야은 길재 선생님의 학문과 충절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서원의 설립과 역사를 보자면 서원은 선현의 이패를 모시고 제향하며 유림들이 학문을 강론하는 곳으로 목적은 제향과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은 정조 때에는 850여 개에 이르렀으나 대원군 때 1864년 서원 47개만 남기고 모두 해철되었습니다. 금호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해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입니다. 금호서원은 1570년 선조 3년 금호산에 창건되었고 1575년 선조 3년에 사액을 받았고 인난때에서 금호서원이 불타 소실된 후 1602년 선조 35년 현 위치 남산 아래에 건립을 했습니다. 1609년 광해군 1년에 다시 사액을 받았습니다. 서원의 고성과 배치는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과 원생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그리고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 서고, 제기고, 전사청, 누각, 고직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은 영조 1739년 충절공 시호를 받으셨고 정조 1798년 충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끼친 학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절공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정학당은 유학의 올바른 가르침,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다른 서원에 없는 7조가 있습니다. 7조는 오의 창벽, 창문과 벽에 낙서하는 행위, 손산서책, 책을 손상하는 행위, 유희폐업, 놀면서 공부 안 하는 행위, 궁거무례, 함께 지내면서 예의가 없는 행위, 간색주식, 술이나 음식을 탐하는 행위, 설화난잡, 난잡한 말을 하는 행위, 의감부정,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는 행위, 범차 칠금자는 이 7조를 어긴 사람은 이례적 기하고 이미 왔으면 돌아가고 미래적 막내하라, 오지 않았으면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서원에서 금기되는 것 중 책은 문 밖에 가져 나갈 수 없고 여자는 문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술은 빚을 수 없고 형벌은 쓰지 못합니다. 책은 나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자는 남녀 7세 부동석,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이고 형벌은 선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현묘에는 구미 오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 전필재 김종직, 신당 정붕, 송당 박영, 여헌 장형광 선생님입니다. 준도문의 뜻은 군자는 바른 길을 쫓아서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락서원, 문루, 준도문 앞쪽에 강학 공간을 두고 뒤쪽 높은 곳에는 내산문과 사당으로 이루어진 제향 공간으로 전학 후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도문으로 들어가면 입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 과정 뜰을 지나서 성당, 강당에 오릅니다. 그 다음 좌우 방에 입실하는 것은 스승의 경지라고 합니다. 동락서원에 공부하러 오지 않고 준도문 밖에 있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동락서원은 인조 때 살림으로 이름이 높았던 여헌 장형광 선생님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55년 효정 6년 제자들이 건립한 서원입니다. 그 후 1676년 숙종 3년 동락서원으로 사획받았습니다. 동락이란 동방의 일학이란 뜻인데 일학은 정이천 정명도 선생이 강학하던 곳으로 구미에도 이천 명도 선생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1933년에 만회당 장경우 선생을 종양하였고 1971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락서원에는 장형광 선생의 유물인 가죽신, 삿갓, 우산대, 지팡이 등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학공감 중정당은 제자를 양성함에 치우침이 없이 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은 선생 문인 400여 명 가운데 30명이 가거급제하였고 그 중에 당상관을 14명이나 배출하여 전국에서 많은 유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 모집을 하던 중 삼전도 소식 듣고 이밤소원으로 들어가셔서 만할당에서 84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인조는 500년에 한 명 나올 만한 위대한 분이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윤회제, 배운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항상 생각하면 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건집제, 군자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서 정념하라는 뜻입니다. 경덕묘는 선생의 덕행을 해와 같이 널리 밝히고 몸소 실천하신 것을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여헌 장형광 선생과 만해당 장경우 선생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932년에 사후를 중수하였으며 만해당 장경우 선생을 추가로 배양하였고 매년 음력 8월에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령 4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이 은행나무는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전년대 글씨도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직접 적으신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쉬기 좋고 소낙비 피하기도 좋아라. 시원한 그늘은 양산만 하니 제자들에게 주는 혜택 또한 많구나. 천년대 연비여천 의약우연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네.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은 호연지기를 기르시며 출세의 뜻을 두기보다는 한평생 학문 탐구와 호학 양성에 힘쓰신 분입니다. 부지암 정사는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부지암, 알 수 없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노력하면 보이듯이 사람의 마음과 학문의 깊이 또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헌 선생께서는 능주천하제일사업 해야만 방위천하제일인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에서 제일 가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천하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맡은 분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천국립과학관에서는 장형광 선생님을 조선시대 우주과학 사상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봉서원의 외산문입니다. 다른 서원과 달리 방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낙봉서원은 조선 인조 24년에 건립되어 정조 11년에 사익서원이 되었으나
서원 철폐령에 따라 고종 8년에 철폐되었습니다. 그 후 1933년에 강당을, 1943년에 외산문을, 1977년에 서당을, 1989년에 동제를, 1990년에 서제를 다시 지어 복원하였습니다. 지부당은 의리를 모아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중용의 의, 이, 방, 외, 의로서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거경제, 삶에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성현의 말씀에 경의직내, 늘 공경하는 마음 가지면 내면적으로 곧아진다는 집입니다. 명성제, 도를 안으로 살펴서 밖으로 덕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수양해서 도를 밖으로 밝히는 실천을 강조한 집입니다. 세심제, 계류일야세탄남, 밤낮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욕심을 씻는구나. 마음의 욕심을 씻는다는 집입니다. 상덕묘는 강호 김숙자, 진락당 김치성, 고안 김치문, 용암 박운, 두곡 공척 등 5분의 덕을 모시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낙봉서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당에 모시던 5 선생님의 위패를 버리지 못하고 매운하기로 결정하여 사당에 있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묻고 커다란 위패모를 만들었습니다. 1994년 강당 중건, 1990년 서재까지 다시 지어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배양 공간인 상덕묘와 위패모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서원은 낙봉서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오늘 구미의 서원과 승리학에 대해서 발표할 대구 한의대학의 김성우라고 합니다. 우선 구미 승리학 역사관의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단 설명할 내용은 승리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구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미에 있는 서원들이 어떤 서원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사는 승리학의 본향, 승리학이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후기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정주학, 승리학이라고 하죠. 정몽주, 건건대에 이르러서 만개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대부분의 관료, 학자들이 국가 재건과 경영에 매진하면서 승리학은 점차 관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말 선초 역성혁명 시기에 고향인 선산에 내려왔던 길제라고 하는 분이 승리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많은 제자가 배출되고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로 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알려진 세종과 이들이 조우하면서 세종 치세기 동안 실용학문과 승리학의 이념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제의 고향에서 제자,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운 제전제자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운 사숙한 많은 학자가 이곳에서 배출되면서 선사는 승리학을 견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사는 승리학의 본향 혹은 승리학의 메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우선 승리학이 선산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야언길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야언길제의 고향 정착과 그 제자들 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89년에 공양왕이 즉위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우왕과 창왕이 피살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고려 왕조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때
문화성 주서로 재직 중이던 길재가 1390년에 낙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2년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1392년 7월에 조선이 건국합니다. 이분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만국의 신민을 자치하면서 80노모를 봉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400년, 그로부터 조선 왕조가 건국한 지 8년 9년이 지났습니다. 왕세자 이방원이 서울로 상경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국왕정정과 당시 세자였던, 그러면 실권자였던 이방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원과는 개경의 한 동네에서 살았고 성경관에서 이색, 정몽주, 근건 같은 스승에서 수학한 동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언은 충신은 두 임금을 숨기지 않는 법입니다 라면서 은둔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방원도 그를 융숭히 대접하여 돌려보내고 세금과 무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태종이 신원보장을 해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상 군수나 경상 감사가 그 야언이 살 수 있는 집, 가명, 그리고 강학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실이라고 하는 곳과 금오산에서 본격적인 강학에 들어갑니다. 이분의 일단 가르치는 방법은 제자들과 경전을 토론하고 승리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현이라고 하는 분의 용제총화라고 하는 15세기 후반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은 선산의 여러 생도들을 모아 두 제로 나누어서 교육시켰다. 경사를 가르치고 근면함과 게으름을 시험했다. 하루에도 배우는 자들이 백수십 명이나 되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로서 공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밑에서 배운 많은 인재들이 과거에 합격하고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양언학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 보겠습니다. 경학하는 선비들로 선생의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할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양언의 제자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언도 누가 내 제자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길구, 김숙자, 장천서, 김거규, 박서생, 옥고, 이보흠, 조상치, 김거길, 최울용 등 한 10명 정도가 현재 제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아마도 제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국 한 1392년부터 1455년 단종이 퇴위할 때까지 64년 동안 문과에 급제한 선산 출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까지 35번의 대과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전체가 10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선산 출신은 26명이었어요. 전체로 2.6%. 35번의 시험에서 26명이니까 거의 1회에 한 번꼴로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전체 군nhân 수가 330개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국을당 한 3명 정도가 배출되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선산은 군nhân 평균보다 9배나 더 높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런 점에서 선산이 인재가 많이 나온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합격자들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가식, 유면, 하담, 하위지부자, 정초, 정지담 등 6명은 장은 혹은 부장으로 합격했습니다. 과거에서 33명을 뽑는데요.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게 되면 아주 파격적으로 벼슬을 줍니다. 일단 승진도 빠르죠. 이들 모두는 선산읍내 영복리라고 한 마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김종직은 훗날 영복리를 장원방이다. 장원들이 쏟아져 나온 동네다라고 해서 장원방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집현전 학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세종 2년에 만들어서 세조 2년에 없어졌는데요. 37년 동안 90명의 학사를 뽑았습니다. 이 학사들 가운데 선산 출신은 정초, 김효정, 박서생, 김말, 하위지, 김지경 등 전체가 6명,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품 이상 재산급 관료들도 8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고을에서 이렇게 많은 과거급제자, 집현전 학사, 그리고 장원급제자 이렇게 많이 배출된 외에는 조선 초기의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능성세, 영능성세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세종의 묘호가 영능입니다.
그래서 영릉성사라고 하면은 바로 세종의 치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야언의 제자들이 중앙정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농사직설이라고 알 겁니다. 이 농사직설의 저자가 정초, 선산 사람입니다. 선산 영목리에서 출생하여 1405년에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1429년 이조 참판 재직 시절에 세종의 지시로 농사직설을 편찬을 했습니다. 농사직설은 선산에서 보급되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 통신사로 박서생이라는 분을 파견하는데요. 이분도 원래는 비한 출신입니다만 길제의 제자가 되어서 선산에서 거주했던 선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140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407년 중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급제자에게 다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중시에서 연거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갑 그리고 같은 과에 출신했던 정초의 추천으로 1428년 일본 통신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장관에게는 통신사는 부통신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서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장관도 김거규라는 분인데 이분도 선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429년 1년 만에 귀국해서 일본 수차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박서생에게 공조 참여에 임명해서 수차 제작 및 설치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35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차 사업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수차 문제를 왜 관심을 가졌는가? 그래서 바로 농사직설에서 나오는 수전농법, 이른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를 수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선산의 선진농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는데 정초, 박서생, 김구교 같은 선산 출신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권농교수가 있습니다. 이 권농교수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세종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는 교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서를 작성한 사람이 하위지입니다. 이 사람은 문과장언한 하담의 아들이고 1412년 선산 영몽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장언으로 합격했죠. 교리 재직 시에 세종의 권농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 권농교서는 조선왕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권농교서였습니다. 근데 세종대에 권농정책과 관련돼 갖고 정초, 박서생 이 두 사람은 하위지의 아버지인 하담의 동향 동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세종도 하위지를 알고 있었다. 그죠? 따라서 세종대 실시했던 세 가지 권농정책은 전부 다 선산 출신 관료들, 그것도 어떻게 영목리라고 하는 마을 출신들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직설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채록하여 소개한 최초의 농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농업 선진지대인 선산농법을 채록한 농서로서 조선 전역으로 선산농법을 확산시켜 농업 생산성 증대를 꾀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은 잘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어린 자기의 조카를 쫓아내고 실력으로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리고 세조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태종대와 세종, 문종대 한 60년간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성세였습니다. 태평시기였어요. 1400년에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단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14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37세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 계상에 불만을 품고 한 명의 신숙주 등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황보인, 김용석 같은 대신들을 제거하고 또 형제 중에서도 일단 대권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에 제7대 국왕 세조로 등극합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실권자 편에 서서 공신이 된다든지 했습니다만은 소수의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건을 만드는데요. 1456년 사육신 사건 있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위계, 유성원, 유흥부 등 비롯한 관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금성대군 사건이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여기서 금성대군과 순흥 부사였던 이보험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도 발각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피살당합니다. 또 이렇게 정계가 어수선하면서 은퇴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대표적인 6명을 생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시섭,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등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육신 사건 때부터 생육신에 이르기까지 결의파들의 특징을 보니까 길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맹전, 이보흠, 하위지, 선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맹전, 하위지, 김지경. 하위지는 사육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맹전은 생육신으로 또 알려진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선산 출신들입니다. 결국 계유정난 당시의 절입파는 야한 길제 제자거나 선산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러면 선산유학이 도대체 왜 그런 특징이 있느냐? 절입파를 왜 그렇게 많이 배출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길제는 왕조 교체라는 정변 상황에서 절의를 지키고자 하여 고향에서 은둔했습니다. 그의 제자나 동양의 지식인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나 지조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헌학파는 따라서 승리학의 추종 세력이자 절의적 기질을 가진 지식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야헌과 야헌학파의 고향 선사는 절입파의 고향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계유정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조의 쿠데타 그리고 훈구 세력의 집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승리학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인 학파가 김종직의 전필제 학파, 그 다음에 김경필의 한원당 학파, 그 다음에 박영의 송당 학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학파들은 대부분 선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김종직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길제 제자인 부친 김숙작에서 승리학을 배웠습니다. 29세 문과에 급제를 했고 세조 때는 세조하고 이게 마음이 안 맞아서 평사라고 하는 아주 한직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9대 군주인 성종에게 발탁이 되어서 홍문관 수찬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는 그 세조의 부인 또 성종의 할머니였던 정의왕후 윤씨가 수름청정을 하고 훈구 세력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직은 중앙관리의 꿈을 접고 외직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양 군수들을 지내기도 하고 선산부사를 지내기도 하고 한 10년간을 이 40대 10년간을 전부 다 외직을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굉필이라든지 정여창과 같은 많은 경상도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술옥사라고 하는 이른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를 복권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계유정난의 정동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무술옥사를 일으키니까 정의왕후가 격분을 했습니다. 또 훈구 관료들이 거세게 반발했고요. 이 과정에서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유배가거나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때 주모자는 실질적으로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은 선산부사로 했었기 때문에 직접 사건에 가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김종직이 신진 세력의 영수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훈구 세력들은 김종직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점검하고 감찰하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의왕후가 사망하는 그 시기에 성종이 본격적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직을 다시 홍문관 수청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무술옥사에서 연루되었던 김맹성을 비롯해서 김종직 계열의 인물들을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김종직은 중앙복귀 7년 만에 형조 판서까지 오릅니다. 자, 학문적 명성, 승리학자로서의 뛰어난 명성과 국왕 성종으로부터의 각별한 총애, 개혁 성향 등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살인파의 종장이라는 칭송을 얻게 됩니다. 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이미 과거 급제하기 전에도 서울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었습니다. 또 40대 10년간을 함양군수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경상도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김갱필, 정여창, 조이, 유호인, 신정호, 곽성화, 강중진, 강백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원계, 이성은, 이철균, 주윤창 등등도 이들의 제자입니다. 자, 서울에 가서 본격적으로 중앙관리로서 성공을 하면서 또 서울 출신들도 많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문인에는 49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은 동료와 제자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시문이라든지 남영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인물들은 경상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김맹성, 표현말, 유호인, 정여창, 김경필 이런 등. 그래서 김종직을 비판하는 훈구 세력은 김종직을 따르는 세력을 가지고 경상도당이다 라고 불렀어요. 당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에는 뭘 뜻한가 하면 붕당을 만든다. 붕당은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어요. 그래서 훈구파들은 김종직이 반역하려고 한다. 경상도당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김경필을 보겠습니다. 현풍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19세 때 정여창과 함께 함양군수 김종직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산부사로 재직 중이던 김종직을 찾아서 선산향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선산 지방지인 일선지에는 김경필을 선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노선이 좀 달랐어요. 김종직은 출세를 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었고, 김경필은 어차피 훈구파가 정권 장악한 상황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승리학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돼요. 27세 청년 김경필이 훈구 관료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성의 출사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50의 서성은 내가 나가야지 정치적, 사상적으로 영향을 커질 수 있다. 두 사람이 대립을 하겠습니다. 2년 뒤에 서성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경필이 이른바 시를 써서 비판을 합니다. 난초도 세속을 따르면 마침내 변하고 말 것이니 손은 밥 갈고 말은 사람 태운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세속 따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자의 이런 시를 받으니까 김종직도 얘기를 하죠. 후배들이 내 우졸함 조론하는 것은 맡겨두지만 근세와 영화는 차려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김종직은 승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사장학, 글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지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김경필은 원래부터 위기지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동자로서 승리학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 실천을 가지고 도학이라고 불렀는데 도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김경필도 자기 스승인 김종직만큼이나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30세 때 자기 고향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37세 서울로 와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경상도 제자들로는 이장길, 이장곤, 정붕 등등이 있고, 서울 출신 제자들로는 김한국, 김정국, 성세창, 조광조 등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경필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서울 출신들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김한국, 김정국, 조광조 이런 사람들, 나중에 김효사화를 일으켰던 김효사님들입니다. 자, 의를 보겠습니다. 김종직 단계 성리학은 경상도를 기반으로 전수되던 다양한 학문적 경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김경필 단계 그러면은 서울과 경기도로 확산된 매우 중요한 학문적 경향이 돼요. 그래서 김종직이 성리학의 씨앗을 뿌린 건 맞지만은 김경필대에 와서 생리학이라는 것이 서울 지식인 사회를 사로잡는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학풍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은당 학파를 보겠습니다. 도학이 김경필에서 시작됐다. 라고 해서
김갱필의 제자들은 김갱필을 조선 도학의 비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일단 김종직은 비조냐? 비조 아니다. 그 사람은 성리학도 했지만 사장을 한 사람이다. 성리학을 한 사람은 김갱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3, 4의 포전을 하는데요. 1515년 중종 10년부터 조광조를 중심으로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 기묘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5년 만에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기묘사람의 개혁 운동은 당시 시대상에 비춰볼 때 다소 과격했고 급했습니다. 조급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이나 어쩌면 왕실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이래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묘사화의 발발로 조광조를 위시한 개혁파가 대부분 숙청을 당하면서 개혁운동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용직과 김갱필은 너무나 알려진 인물입니다만은 송당은 알려진 것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16세기 성리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박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도 자기 호인 송당을 따서 송당학파라고 하는 학파를 창시하게 됩니다. 자, 성리학 본향인 선산에서도 김종직과 김갱필의 영향 아래 도학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강백진, 강중진, 형제나 정붕 등등이 이런 도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붕이라는 사람은 김갱필의 제자였습니다. 김갱필의 제자로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연산군대 3사 관으로 있었지만 갑자사화 때 김갱필의 제자라는 이유로 영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해배되어서 고향에 있다가 박영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일단 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영이 비로소 정붕을 통해서 도학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자, 박영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선산에서 살았는데 일찍이 서울로 가면서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양녕대군의 따님입니다. 완전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묵과에 급제한 무인이었는데 연산군 저기 이후에 연산군이 이게 폭증을 일으켰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도학을 깨치다가 1500년에 정붕과 박경을 만납니다. 박경을 만나서 덕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묘사람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기묘사람이 박영이 도학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에 대해서 참판에 대해서 국권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근데 박영이 봤을 때 기묘사람하고 좀 이게 색깔이 좀 달랐어요. 기묘사람들은 지나치게 급진직에서 왕실과 훈구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근데 기묘사람들이 다시 불러서 중국으로 성절사로 파견했어요. 5월 달에 파견되었는데 돌아온 것이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이미 기묘사화가 끝나서 완전히 숙청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중앙정교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죠. 1520년에 김해부사로 좌천되었다가 1521년에 모반 혐의로 체포되어서 혹독한 고문 끝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19년 이후에 이제 21년부터 이제 자기 고향에서 김치성, 박웅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강학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1538년 이분이 서거할 때까지 한 7년간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박영은 정붕을 통해 김갱필의 도학을 전수받은 이래 스스로 깨닫는 수행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덕하지 않으면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래서 박영의 제자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16명이 있는데요. 자기 고향에는 선산 출신들이 많습니다. 김치성, 박운, 김치문, 노수암, 최응용, 김면지, 최해, 최심. 또 경상도에는 신계성, 권은잉 등등이고 또 서울에는 성문, 박소, 박집, 임건, 안명세, 이항 등등 이렇게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자, 1537년에 김한로라고 해서 권세가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가 실각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옹건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옹건 살인파가 집권하자마자 박영을 다시 발탁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67세예요. 경상도 좌병사에 임명됐는데 좌병은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 임지에서 70세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자, 박영 사후에 송당학파는 김쥐성, 박운이라고 하는
선산 출신의 두 도학자가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들과 교류한 사람은 이현적, 송희규, 김진정, 박광호, 김치문, 성운, 안명세, 강경선, 강유선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을사사화 때 많이 숙청을 당해요. 을사사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종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대윤과 서운이 서로 싸운 겁니다. 명종의 제국을 계기로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이 대윤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57명입니다. 57명 가운데 송당하파가 무려 6명이나 된다. 송희규, 박광호, 김진종, 강유선, 안명세, 김치문. 송당학파는 전체적으로 합쳐봐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6명이 피해를 입어요. 20%.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정쟁이면서 송당학파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와 훈구 세력 간의 사상투쟁의 성격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대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전필제학파, 한운당학파, 송당학파에 대한 훈구파와 왕실 세력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학파들이 출연한 곳인 선산 출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화기에 피해를 입은 선산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무오사화 때 영수는 김종직, 피해 인원은 29명인데 선산 출신은 3명이었습니다. 갑자사화 때도 영수는 훈구 세력이었지만 김종직도 처벌을 받았어요. 47명 가운데 선산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8.5%. 기묘사화 때는 조광조와 영수였죠. 50명이 처벌받았는데 2명이 선산 사람입니다. 을사사화 때는 대윤 세력도 당했지만은 영수는 박영이었습니다. 57명이 처벌당했는데 그중에 4명이 선산 사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183명인데 이 중에서 13명이 선산 사람이에요. 7.1%. 한 지역 사람이 이렇게 많은 처벌을 받는 예가 잘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만큼 많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학파가 선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화는 학파에 대한 이른바 정치적 공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파의 고향인 선산, 또 학파의 많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던 선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50인에 걸친 4대 사화 시기 동안 전체 피해자 138명 가운데 선산 출신은 모두 13명이다. 갑자 사화를 제한 나머지 사화는 모두 성리 학파에 대한 훈구 세력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었다. 이들 학파들은 모두 선산에서 성리학 학파로서 조선 성리학의 발전 확대 과정에 크게 기여한 학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4대 학파는 서울을 개발하는 훈구 세력 때 선산을 개발하는 성리 학파 혹은 살림 세력의 정치적 사상적 투쟁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훈구 세력과 살인파의 정치적인 투쟁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훈구파를 중심으로 한 사장학과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과 성리학에 관심이 있는 성리학자들 간의 사상투쟁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와 선산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의 싸움이다. 이것이 4대 사화의 일단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산에서는 이제 여헌 장형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여헌 학파는 송당 박용호부터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서원으로 넘어가서 그럼 어떤 분들을 기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산은 야헌 길제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강한 그 지역이 선산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필제 학파가 태동을 했고 일단 김경필의 한운당 학파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당 학파 기원한 곳이에요. 따라서 선산은 조선 성리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15세기와 16세기에 아주 결정적인 학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것을 기리는 서원이 바로 금오서원입니다. 자, 금오서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송당 학파의 고제였던 선산 출신의 김치문과 최응용이라는 두 사람이 야헌 길제, 선산이 고향이죠. 야헌 길제와 박영, 자기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제양하고
학문을 개성하고자 서원 건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572년에 선산부사 송기충에 의해서 금오산 길석에 건립됐는데 구미 성리학 역사관이 있는 이 근처가 바로 예전에 성리학이 있던 자리예요. 금오서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575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금오서원이라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금오서원에 있기 때문에, 금오산에 있었기 때문에 금오서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소실당했어요. 그러다가 전란 이후에 장현광의 주도로 선산부사 김용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의진 선산읍에 있는 원리로 이관했습니다. 현재는 금오서원은 원리에 있죠. 배양인물을 보겠습니다. 길재, 야암길재, 그 다음에 김종직, 정붕, 박영, 장현광, 야언학파를 창시한, 전필재 학파를 창시한, 송당학파를 박영, 정붕은 박영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구미 인동 지역에서 성리학을 마지막 불꽃을 피운 박영, 장현광까지 이렇게 해서 5현이 배양이 됩니다. 이들은 구미가 배출한 걸출한 선현들로서 성리학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학자들입니다.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이 단행한 전국서원 해설령 당시 훼손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서원들이 있었는데 이 서원들을 다 1, 2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전체를 회철했는데 47개만 이것은 대표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회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오서원입니다. 금오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오서원은 선산의 수원이다. 서원 중에 어뜸이다. 어뜸 서원이다. 모든 여론은 금오서원으로 모입니다. 모든 서원은 금오서원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서원이 바로 금오서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오서원은 선산의 서원일 뿐만 아니고 경상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원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락서원이 있습니다. 동락서원은 장현광이 57세 때 부지암 정사라고 하는 제자들을 기르고 있는 강학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경우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 여은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 정사 이름이 부지암 정사인데요. 장현광 사후에 제자들이 그 강학소에다가 부지암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676년에 동락서원이라고 정부로부터 사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1871년 정부의 명령으로 회철되었다가 다시 1932년에 복설되었고, 그때 장경우가 아까 강학소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분은 이제 종량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동락서원은 인동의 서원입니다. 인동을 대표하는 서원. 그러니까 인동의 모든 여론들은 동락서원으로 모이고 동락서원에서 결정된 논의가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산서원이 있습니다. 1587년에 인동 현감 유울룡은 누군가 하면은 유명한 임진의 영웅인 이른바 유성룡의 형입니다. 이분이 인동 현감으로 있었는데 길재 묘소가 있는 오태에다가 오산서원을 건립했어요. 그 1609년 오산서원으로 사역이 됐고 1868년에 회철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낙봉서원입니다. 낙봉서원은 1646년에 금오서원에 배양되지 않은 선선이 배출한 걸출한 선현들을 위해서 건립된 서원입니다. 자, 금오서원은 5현을 배양을 했죠, 그죠? 근데 선사는 이 5현 이외에도 많은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리학자를 일단 배양하기 위한 서원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낙봉서원이에요. 그래서 낙봉서원은 1787년에 낙봉서원으로 사역이 되었고 1872년 정부로 명령으로 회철되었다가 다시 1933년에 복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양된 인물은 김숙자, 바로 김종직의 아버지죠. 김취성, 박운, 김치문, 공책, 이 사람들은 송당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양됐는데 사실상 이 서원은 이렇게 배양은 했지만은 선산 김씨라고 있습니다. 선산을 대표하는 문중이에요. 선산 김씨의 문중 서원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원은 금오서원, 두 번째로 중요한 서원은 낙봉서원인데 이 서원은 선산 김씨의 문중 서원 역할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월암서원이 있습니다. 월암서원은 1630년에 김주, 하위지 이명전 아시죠, 그죠?
김준은 고려 말에 고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으로 유명해요. 하위지, 사육신, 이명전 생육신 이 세 명의 질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1694년 사육이 되었고 1686년에 1868년에 회철이 됐습니다. 이거는 선산에 대표한 또 다른 문중인 일성 김씨의 문중서원입니다. 그다음에 송산서원이 있습니다. 김응기, 김진종, 최응룡, 강유선, 최현, 노경임 등등을 배양하는 서원으로 1656년에 해평 창림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서원도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회철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서원을 주도하는 사람은 전주최 씨들이에요. 최응룡, 최현이라고 있죠. 이 서원은 전주최 씨의 문중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암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잠이라고 있어요. 장잠을 배양하기 위한 사후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현암서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 서원은 사역되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그 회철을 당합니다. 이건 인동장씨 가운데서 황상에 거주하고 있는 파를 황상파라 그러는데 황상파의 문중서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매강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843년에 율곡이 여러분 아시죠? 동생 옥산 이유를 배양하는 강정에 있습니다. 매학정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옥산 이유가 율곡의 동생인 이유가 선산에 있는 황기로한 분하고 결혼해갖고 그 재산을 물려받아갖고 선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매학정이 있는 곳에다가 서원을 만들었어요. 이 서원은 바로 그 율곡과 옥산의 집안 덕수 이씨의 문중서원입니다. 그리고 선산을 대표하는 서인계입니다. 선산을 대표하는 이른바 노론서원. 노론서원이 바로 매강서원이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락서원을 보겠습니다. 1807년에 오식, 황필, 강거민, 황기로, 윤홍선 등을 배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것도 1865년에 회철이 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와서 서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서원들은 조선시대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9개 서원이 조선시대의 인동과 선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구미의 승리학과 서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